결혼 3년 차. 나는 구청 공무원인 남편 박지훈에게 매달 500만 원을 줬다.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내가 그에게 과분하다며 나를 무시했고 임신한 상간녀를 위해 이혼하라고 강요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그들은 고아 출신인 내가 자신들의 짐이라고 여겼다. 마침내 그 짐을 던져버렸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500만 원이 사실은 아버지가 쥐어주신 내 용돈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송금을 끊고 롤스로이스를 몰고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경악으로 물든 전 남편의 얼굴은 그 어떤 구경거리보다도 흥미진진했다. 설아야, 이번 달 프로젝트 보너스는 아직 안 들어왔어? 박지훈은 건성으로 넥타이를 매며 침실에서 고개를 쑥 내밀어 물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낡은 가구처럼 무심하게 훑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나는 주방에서 그의 아침 식사로 정갈하게 부친 떡갈비와 미역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3년 동안 나는 매일 이렇게 헌신적인 가정부처럼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일했다. 이번엔 정산이 좀 늦어져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 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잘 구워진 떡갈비를 예쁜 백자 접시에 옮겨 담았다. 늘 하던 변명이었다. 나와 박지훈은 결혼 3년 차. 그는 서울의 한 구청 소속, 월급 200만 원 남짓의 평범한 구급 공무원이었다. 나는 그가 친구들과 친척들 앞에서 척계에 힘 좀 주고 살 수 있도록 그가 말하는 소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 매달 어김없이 프로젝트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그의 계좌에 500만 원을 익명으로 송금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의 인식 속에서 민서라는 부모님도 없이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온 디자이너였다. 그들은 내가 철밥통 공무원인 박지훈과 결혼한 것을 내 인생 최고의 신분 상승이라며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여겼다. 알았어. 박지훈이 귀찮다는 듯 대꾸하며 식탁으로 와 식빵 한 조각을 입에 쑤셔 넣었다. 엄마가 새로 나온 안마의자 봐둔 거 있다는데 400만 원 좀 넘는데. 그 돈 들어오면 바로 나한테 보내. 그리고 준영이가 게임용 컴퓨터 새로 맞추고 싶다더라. 저번에 쓰던 건 사양이 딸려서 안 되겠대. 준영은 그의 동생, 박준영. 25이 되도록 집에서 빈둥거리며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 백수였다. 아침 식사를 내밀던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익숙한 역겨움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이것이 나의 결혼 생활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내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빌어먹을 시동생까지 부양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돈으로 자신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시어머니는 샤넬 신상백을 메고 교회 모임에 나갔고 시아버지는 최고급 낚싯대와 골프채를 장만했으며 시동생은 게임 속 세상에서 돈을 물쓰듯 썼다.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온 친척이 모인 밥상에서 시어머니가 내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내뱉던 말들이었다. 우리 지훈이가 너무 착해 빠져서 그래? 너 같은 고아 불쌍하다고 걷어주기나 하고. 얼굴만 좀 반반했지.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게 우리 지훈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술만 취하면 책상을 내리치며 한탄하던 시아버지의 푸념이었다. 아깝지. 우리 지훈이 조건이면 국회의원이나 교수 딸한테 장가갈 수도 있었는데. 시동생 박준영은 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아무렇지 않게 쏙 빼가며 건들거리곤 했다. 형수님, 돈 좀 줘요. 어차피 프로젝트 보너스도 많이 받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나의 남편, 박지훈은 언제나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방관이었다. 나는 내 헌신과 인내가 언젠가는 그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충분히 잘하면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고아였던 나는 따뜻한 가정을 누구보다도 갈망했으니까. 그래서 3년 전 아직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박지훈이 내가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서 그 지독하게 순수해 보이는 눈으로 설아야, 앞으로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뜬구름 같은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샛별그룹 민동진 회장의 유일한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를 따라 이 15평짜리 좁은 빌라로 들어왔다. 그리고 돈을 벌어 가정을 꾸리는 비굴한 아내 역할을 기꺼이 자처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나의 양보는 그들의 도를 넘는 요구와 경멸을 불러올 뿐이었다. 뭐해? 빨리 줘. 나 늦겠어. 박지훈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내 상념을 끊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앞에 아침 식사를 놓아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운전 조심해.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서류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다녀올게라는 말 한마디나 작별의 포옹도 없이. 그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김미나였다.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목소리를 낮췄다. 응, 일어났어. 밥도 먹었고, 자기는? 입더든 괜찮아.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딸기 먹고 싶어. 응, 사 갈게. 착하다. 그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원래부터 다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다정함이 나를 향하지 않았을 뿐. 김미나, 들어본 이름이었다. 박지훈의 대학 동기이자 그의 입에서 중마고우라 불리던 여자.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그녀를 몇 번이나 언급하며 칭찬과 아쉬움을 늘어놓았었다. 우리 지훈이가 그때 미나랑 잘 됐어야 했는데 걔는 중학교 교사고 집안도 아버지가 공무원이니 그런 게 바로 문이 맞는 거지. 결국 그들은 이미 연락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임신까지 한 거였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주방에 진동하는 미역국의 비릿함과 떡갈비의 기름진 냄새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눌렀다. 무언가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가지 않았다. 내 수석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김미나가 근무하는 학교와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정보가 내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나는 내 분수에 맞는 현대 소형차를 몰고 김미나가 근무하는 중학교로 향했다. 학교 시간이 되자 내 돈으로 사준 박지훈의 아우디 A6가 어김없이 학교 정문 앞에 멈춰섰다. 박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먹음직스러운 빨간 딸기가 가득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랑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곧 배가 살짝 부른 여자가 교문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박지훈을 보자마자 작은 새처럼 달려가 그의 품에 쏙 안겼다. 박지훈은 그녀의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모습이 지독하게 눈을 찔렀다. 나는 차 안에 앉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이 다정하게 딸기를 나눠 먹는 모습을, 박지훈이 부드럽게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그리고 그 아우디가 그들을 태우고 내가 모르는 어딘가로 사라지는 모습을. 내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떨어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의 내 노력이 희대의 코미디처럼 느껴져서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수석 비서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정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서류 좀 준비해줘. 그날 밤 박지훈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했다. 그는 아직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듯했다. 왜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무서울 만큼 차분했다. 우리 얘기 좀 해. 그는 무언가 예감한 듯 얼굴이 미묘하게 굳더니 나와 가장 먼 소파 끝에 앉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김미나, 임신했다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지훈의 몸이 그대로 굳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래. 얼마나 됐는데? 3개월.
생각해보니 3개월 전은 시어머니의 환갑이었다. 그날 나는 1,000만 원을 들여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환갑잔치를 열어드렸다. 잔치에서 시어머니는 내가 사들인 명품 옷과 진주 목걸이를 하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김미나의 손을 잡고 살갑게 말했다. 미나야, 내가 내 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갈등과 일말의 귀찮음이 뒤섞여 있었다. 설아야, 미안해. 하지만 미나와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리고 그녀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 그는 심호흡을 하며 무언가 결심한 듯 마침내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너도 알잖아. 넌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 우리 결혼한 지 3년인데 내 배는 감감무소식이고 우리 부모님은 손주 보는 게 소원인데 내가 실망시킬 수는 없어. 아이를 못 낳는다고?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결혼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지극히 건강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고 싶으니 아이는 나중에 갖자는 그의 말을 존중해서 피임까지 신경 쓴 건 나였다. 이제 와서 그게 내가 버림받는 이유가 된다고? 그리고 그는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이었다. 미나 집안 사정 알잖아. 아버지가 교육청 간부시라 내 앞길에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사이야. 설아야, 내가 나한테 잘해준 건 알지만 우린 정말 안 맞아. 잘 맞는 사이라고.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터무니없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당신의 잘 맞는 사이와 장밋빛 미래를 위해 비켜달라고 통보하는 거야? 설아야, 말 좀 그렇게 밉게 하지 마.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내가 익히 아는 그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그래도 부부였는데 험한 꼴 보기 싫다. 위자료는 줄게. 위자료. 엄마가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대. 그 돈이면 나가서 괜찮은 원룸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1,000만 원. 내가 한 달에 그들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의 딱 2배. 내 3년의 청춘과 헌신을 고작 그 돈으로 사려는 건가? 정말 가짜났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았다. 문득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과 이기심이 가득했다. 카페에서 내게 영원을 약속하던 풋풋했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건 내 환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다. 좋아.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박지훈은 잠시 멍해졌다. 그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악다구니를 쓰며 발악할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탁자 아래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었다. 여기 이혼 합의서. 난 이미 사인했어. 당신이 말한 위자료 필요 없어. 우리 이걸로 깨끗하게 끝내자. 박지훈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에서 희열로 바뀌는 표정을 애써 감췄다. 그는 일부러 비통한 척 한숨을 내쉬었다. 설아야, 내가 이미 결심했다니. 그래.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겠지? 그는 내가 마음이라도 바꿀세라 허겁지겁 펜을 집어들고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던 이 작은 빌라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김미나도 와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곁에 바싹 붙어 무의식적으로 아직 티도 나지 않는 배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과시와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 중앙에 재판관처럼 앉아 목청을 가다듬었다. 민설아, 우리 지훈이랑 이혼했다니 몇 마디만 할게. 애초에 널 우리 집에 들인 건 내가 혼자라 불쌍해서 우리 지훈이가 마음이 약해 그런 거였어.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밥 먹고 살면서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거 없잖아.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당신들 집밥을 먹었다고? 이 집 월세랑 관리비,
어느 한 푼 당신들이 낸 적 있었나? 당신들 가족이 먹고 입고 쓰는 것들 중에 내 프로젝트 보너스 500만 원으로 해결하지 않은 게 있었던가? 이제 와서 애도 못 낳는 몸으로 우리 지훈이 앞길만 막았지? 미나 뱃속에는 우리 박씨 집안의 귀한 장손이 들어있다고. 내가 알아서 비켜준다니 내 평생의 한 일 중에 가장 양심 있는 짓이다. 그녀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경멸적으로 탁자 위에 던졌다. 여기 1,000만 원 우리가 주는 위자료야. 이거나 받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내 손주 보는데 방해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지훈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시아버지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설아야.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 지훈이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넌 그릇이 안 돼. 시동생 박준영은 휴대폰 게임에 코를 박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형수, 아니, 민설아 씨 나갈 때 방에 있는 그 게임기, 나 주고 가요. 나는 그들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심장을 후벼 파는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재로 만들어 날려보냈다. 나는 그 수표는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사실 내가 가져갈 물건은 거의 없었다. 지난 3년간 나를 위해 산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내 모든 돈은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덩이에 쏟아부었으니까. 내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을 때 박지훈이 나를 불렀다. 설아야.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몸조심하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와 그들의 축배소리가 들려왔다. 잘됐다. 드디어 저 재수없는 년 내보냈네. 지훈아,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엄마 내일 당장 절에 가서 시주하고 올게. 형,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 저 여자가 남기고 간 돈으로. 나는 문밖에서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웃었다. 잘 가, 나의 우스꽝스러웠던 결혼 생활. 잘 가, 박지훈.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혼 다음 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지훈에게 매달 보내던 500만 원을 끊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신분증으로 강남 최고급 레지던스 9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자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 나를 감쌌다. 지난 3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한 무리의 거머리들을 위해 나 자신을 비굴하고 초라한 평범한 여자로 위장하며 그림자처럼 살았다. 이제 진짜 민설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일주일의 휴가를 줬다. 쇼핑, 스파, 미식. 지난 3년간 나 자신에게 빚졌던 모든 것을 하나씩 채워나갔다. 정비서는 내가 카드 한도가 없는 사람처럼 긁어대는 것을 보며 입이 귀에 걸렸다. 아가씨,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지훈 일가는 그냥 밑 빠진 독이라고요. 감당 못하신다고. 나는 샴페인 한 모금을 마시며 거울에 비친 생기 넘치는 내 모습을 보며 웃었다. 예전엔 내가 어리석었지? 쏟아부으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이제 알겠어. 쇠귀의 경 읽기였어. 소도 불쌍하고 나도 바보였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님께서 계속 아가씨를 찾으시는데 유럽 지사장 자리는 2년째 비워두고 계십니다. 급할 거 없어. 나는 손가락을 흔들었다. 아직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안 했는걸? 내가 손수 지어 올린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내 예감은 정확했다. 정확히 일주일. 7번째 되던 날 오후 최고급 전신 오일 마사지를 받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기 싫었지만 끈질기게 울려댔다. 나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민설아, 전화기 너머로 박지훈의 길길이 날뛰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번 달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안 보내? 그의 말투는 너무나 당당해서 마치 내가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도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귀를 후비며 나른하게 물었다. 무슨 돈? 너 시치미 떼지 마. 매달 주던 프로젝트 보너스 말이야. 500만 원.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한테 복수하려는 거잖아. 맞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박지훈 씨, 나는 씨라는 호칭에 힘을 주어 말했다. 잊으셨나 본데 우리 지난주에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우린 이제 남남이라고요.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보내야 하죠?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더 큰 분노가 폭발했다. 너 이 독한 년.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미나 다음 주에 기형아 검사 받아야 해서 돈 들어갈 때 많단 말이야. 엄마 안마의자도 결제해야 하고. 아버지는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골프 치러 가기로 약속했고. 준영이 컴퓨터도 바꿔야 해. 너 이거 다 모른 척할 거야? 나는 그의 파렴치한 말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 여자 산부인과 검사, 당신 어머니 안마의자, 당신 아버지 여행, 당신 동생 컴퓨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박지훈 씨, 3살짜리 애예요. 당신은 30살 먹은 성인이고 공무원이고 당신 월급도 있잖아요.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2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택도 없는 거 알면서 그가 소리쳤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돈을 준 건 정 때문이었고 이제 이혼했으니 정도 끝났어요. 난 더 이상 당신과 당신 가족이라는 어른애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는 내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전화를 확 낚아챘다. 민설아, 이 독사 같은 년. 너 우리 집 돈을 들고 날랐겠다. 내가 너 같은 건 애초에 알아보는 건데 우리 집에 들인 게 실수였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날개가 돋았냐? 어림도 없지. 너 오늘 당장 돈 안 보내면 내가 구청에 쫓아가서 너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고소해서 내 인생 아주 망쳐놓을 테니까. 익숙한 욕설, 익숙한 레퍼토리.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잠자코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아, 그러세요. 고소하세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무슨 명목으로 고소하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죄? 아니면 당신 아들한테 눈이 멀었던 죄? 그리고 제가 당신들 집에서 먹고 잤다고요? 김 여사님,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지난 3년간 당신들 가족이 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당신의 그 한정판 명품 가방, 당신 남편의 그 수천만 원짜리 낚시 장비, 당신 작은 아들 방에 가득한 게임기들, 그리고 박지훈 씨가 모는 그 아우디 A6까지. 어느 것 하나 제 돈으로 산 게 아닌 게 있나요? 당신들이 사는 그 집 대출금은 누가 갚고 있었죠?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내가 당신들 집에서 먹고 잤다고요? 박 씨 집안 사람들 낯짝은 대체 무슨 재질로 만드셨어요? 방탄유리라도 되나? 내 속사포 같은 반격에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언제나 순종적이던 내가 이렇게 대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몇 초 후 전화기에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김미나였다. 언니, 어떻게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님도 너무 급해서 그러신 건데 저희 정말 돈이 필요해요. 아이가 지훈 씨 핏줄이잖아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면 안 되죠. 또 연기가 시작됐다. 김미나 씨, 나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첫째, 함부로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둘째, 당신 뱃속 아이가 누구 핏줄이든 그건 아이 아빠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하세요. 아이 아빠의 전처를 찾을 게 아니라. 셋째, 당신들이야말로 문이 많은 집안이라며 당신 아버지가 그의 앞길을 열어줄 거라며 그렇게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신의 고귀한 아버지께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왜 여기서 나한테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나 가난하다고,
고아 출신이라 당신들 고귀한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시한 건 당신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가난뱅이한테 돈을 달라고요? 내 말은 칼이 되어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을 정확히 찢어발겼다.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억눌린 숨소리만 들려왔다. 민설아, 너 가만 안 둬. 시어머니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악을 썼다. 우리가 너 찾아낼 거야. 숨을 생각 마. 그녀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입꼬리가 더욱 깊게 올라갔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다음 날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김미나까지 세 사람이 내가 전에 살던 빌라로 쳐들어왔다. 물론 허탕이었다. 집주인은 내가 이미 이사 갔다고 알려졌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내가 집주인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복도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렸다. 문을 두드리며 내가 그네도 모르는 년, 불여우 같은 년이라며 집안의 모든 돈을 들고 야반도주했다고 소리쳤다. 소라는 컸고 온 동네 주민들이 구경하러 나왔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고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자랑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혼들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순식간에 내가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돈을 챙겨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졌다. 나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더욱 미쳐 날뛰었다. 그들은 내가 거쳐온 모든 인맥을 동원해 내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전에 일하던 디자인 스튜디오에 쳐들어가 내가 사기꾼이라며 난동을 부렸다. 몇 안 되는 우리의 공통된 친구들에게 연락해 눈물로 나의 죄상을 고발하며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독한 년인지 하소연했다. 박지훈은 심지어 친척들 단체 채팅방에 눈물 젖은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비정한 아내에게 버림받은 피해자로 포장하고 김미나를 모든 것을 감싸주는 선량한 진정한 사랑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도 없는 고아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평판이라고 믿었다. 내 평판을 망가뜨리면 내가 갈 곳 없이 막다른 길에 몰려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 애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아니, 그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광대 같은 발악에 대해 나는 정 비서에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이웃들 사이에서 퍼뜨린 허위 사실 녹취록, SNS에 올린 명예훼손 발언들까지 전부. 그리고 나는 태연하게 내 삶을 즐겼다. 그 사이 아버지 샛별그룹의 민동진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설아야, 이혼했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 남자, 내가 처리해줄까? 나는 아버지가 이 말을 할 때의 그 무심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 서울에서 사람 하나 없애는 것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아니요, 아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 복수는 제 손으로 하고 싶어요. 아빠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다정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여전하구나. 그 고집은? 알겠다. 실컷 놀고 빨리 돌아오너라. 유럽 지사장 자리는 계속 비워두고 있으니. 네, 아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수많은 차들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어디 어둡고 음침한 구석에서 돈 한 푼 없이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몰랐다. 내가 지금 구름 위에서 그들의 발버둥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매달 500만 원의 수혈이 끊기자 박지훈 일가의 생활은 금세 혼란에 빠졌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카드가 문제였다.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 시아버지의 값비싼 취미용품, 시동생의 게임 아이템들 모두 할부로 긁은 것들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있었기에 그들은 걱정 없이 돈을 썼다. 이제는 빚 독촉 문자와 전화가 눈처럼 쏟아졌다. 생활 수준의 수직 추락도 뒤따랐다.
고급 레스토랑만 찾던 그들은 이제 편의점 할인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사모님들 모임에서 새로 산 보석을 자랑할 수 없었고, 시아버지는 골프 클럽에서 회원 자격이 박탈당했다. 시동생은 게임에 현질할 돈이 없어 다른 유저들에게 조롱당하다 화를 못 이겨 키보드를 부쉈다. 가장 큰 문제는 김미나였다. 임신한 여자는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한 법이다. 거기에 생활 수준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녀는 박지훈과 밥 먹듯이 싸우기 시작했다. 박지훈, 당신 능력 있다며? 당신네 집 돈 많다며? 근데 왜 우리가 이딴 식으로 살아야 해? 당신 그 전처는 대체 뭐야? 왜 갑자기 사라지고 난리야? 당신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난 몰라. 나 다음 주 산부인과 검진은 무조건 제일 좋은 병원에서 받을 거야. 내 아이 고생시킬 수 없어. 정비서가 고용한 흥신소를 통해 나는 그들의 빌라에서 녹음된 파일을 받았다. 녹음 파일 속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들의 싸움과 서로를 향한 비난을 들으며 나는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렇게 맹세하던 진정한 사랑은 돈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나에게 3년간 기생하며 길들여진 박지훈은 이미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한 남자였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 능력도 궁핍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로 만든 전처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것뿐이었다. 그는 더욱 미친 듯이 나를 찾아다녔다. 심지어 내가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경찰은 내 신분 정보를 통해 금세 내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 경찰 2명이 내 레지던스 현관에 나타나 문을 연 나와 집안의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보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실례지만 민설아 씨 되십니까?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서 나왔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고 물을 대접했다. 경찰관님, 저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전 남편의 연락을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혼 합의서와 박지훈 일가가 나를 스토킹하고 명예를 훼손한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증거를 본 경찰들의 표정은 더욱 미묘해졌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내게 사과하고 돌아갔다. 듣자 하니 경찰서로 돌아간 그들은 박지훈을 불러 공권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호되게 꾸짖었다고 한다. 박지훈은 이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청난 희소식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김미나의 아버지, 그 교육청 간부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박지훈에게 구청 내 승진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비록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것에 불과했지만 박지훈에게는 강력한 강심제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좋은 시절이 곧 올 것이라고 믿었다. 김미나와 그녀의 아버지라는 동아줄만 꽉 잡으면 헐헐 날아올라 나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이 겹경사 자신의 승진과 김미나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강남 최고급 호텔인 샛별호텔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청첩장을 사방에 뿌리며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했다. 과거 그의 말을 믿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까지도. 박지훈은 이 기회를 빌려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고 싶었다. 그 박지훈이 나 민설아 없이도 몰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문이 맞는 약혼녀를 찾았는지,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보여주고 싶었다. 파티 소식은 당연히 내 귀에도 들어왔다. 정비서가 금박을 입힌 청첩장 사진을 보내왔을 때 나는 샛별그룹의 다음 분기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가씨, 저 사람들 참 겁도 없네요. 감히 파티 장소를 샛별호텔로 잡다니. 정비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나는 사진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박지훈과 김미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입술 모양에서 미래에 대한 달콤한 기대가 읽히는 듯 했다.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샛별호텔. 그곳은 우리 민씨 집안의 소유였다. 정비서, 나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드레스 한 벌 준비해줘. 그리고 호텔 쪽에 연락해서 파티 당일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전해. 그들을 축하해주러. 한 달 후, 샛별 호텔. 최상층 연회장은 황금 비드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으며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다. 박지훈의 가족들은 오늘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다. 박지훈은 새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채 의기양양하게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김미나는 특별히 제작한 인부용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행복하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제법 불러온 배는 그녀에게 모성애의 광채를 더해주었다. 시부모는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미래의 며느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했다. 어머, 사부인. 우리 지훈이 좀 봐요. 이제 8급 공무원이라니까. 이게 다 우리 미나가 남편 복을 타고 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한 귀부인의 손을 잡고 연회장 절반이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미나 아버지가 앞으로도 우리 지훈이 계속 끌어준다고 했어. 우리 지훈이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야. 시아버지가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시동생 박준영도 어색한 양복을 걸치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젊은 여자들에게 자기 형의 빛나는 미래를 떠벌리고 있었다. 그들 가족은 오늘 밤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었다. 하객들도 앞다투어 축하를 건네며 온갖 아첨의 말을 쏟아냈다. 지훈 씨, 정말 축하해. 젊은 나이에 대안하네. 미나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훈 씨랑 정말 선남선녀, 천생연분이네요. 사모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곧 손주까지 보시겠네요. 칭찬과 아첨 속에서 박지훈은 자신이 인생의 정점에 선 것 같았다. 그는 곁에 있는 다정하고 아름다운 약혼녀를 보고 자신을 칭송하는 하객들을 보며 자신에게 망신을 안겨준 전처 민설아를 떠올렸다. 통쾌함이 밀려왔다. 그는 생각했다. 민설아 그 여자는 지금쯤 어디 싸구려 원룸에서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겠지? 그는 심지어 악의적으로 상상했다. 만약 그녀가 오늘 이렇게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분명 질투에 미쳐버릴 거라고. 연회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사회자가 박지훈과 김미나를 무대 위로 초대해 기쁨을 나누려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에 거대한 조각이 새겨진 나무 문이 밖에서부터 천천히 열렸다.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시끄럽던 음악과 소음이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듯 멈췄다. 나는 특별주문 제작한 은빛 스텔라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수석 비서인 정 비서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내 뒤로는 검은 양복에 이어피스를 낀 경호원 두 줄이 위압적인 기세로 따르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탄과 의혹, 그리고 탐색의 빛이 가득했다. 박지훈의 가족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박지훈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술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달걀이라도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눈앞에서 여왕의 강림처럼 빛을 발하는 저 여자가 정말 매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맴돌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함부로 부려지던 그 민설아가 맞나?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다. 프랑스 최고 디자이너의 최신상으로 가격이 최소 수억 원은 좋게 넘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알 하나하나가 심장이 멎을 듯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시어머니의 웃음이 얼굴에 박제되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힘주어 나를 쳐다본 뒤에야 그게 나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충격이 아닌 분노였다. 민설아, 이 천한 것이 여길 어디라고 와. 누가 들여보냈어. 경비. 저 천박한 년 당장 끌어내.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연 회장의 정적을 깼다. 하지만 그 어떤 경비원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샛별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서울 상류사회에서 꽤 명망 있는 중년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앞세걸음 거리에서 멈춰 서더니 모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공손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오늘 오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접대에 소홀했던 점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렸지만 장내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아가씨, 그 한마디는 핵폭탄처럼 연 회장 한복판에서 터져나갔다. 모두가 넋을 잃었다. 박지훈의 가족들은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렸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박지훈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깍듯하게 인사하는 호텔 총지배인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입술을 달싹이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설아야, 그는 거의 신음과 같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그를 무시했다. 나는 그저 호텔 총지배인을 힐끗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 지배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전 오늘 그냥 지나가던 길이라서요. 내 시선은 천천히 장내를 훑었고 마침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박지훈의 얼굴에 멈췄다. 나는 그를 향해 눈부시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지훈 씨, 오랜만이네요. 파티가 아주 성대한데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연회장 안에서는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박지훈은 내 목소리에 정신이 든 듯 비틀거리며 내게 두어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다. 이 지배인이 왜 너한테 아가씨라고 불러?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기소개를 깜빡했네요. 나는 가슴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볍게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저, 민설아. 샛별그룹 민동진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샛별그룹. 그 이름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다. 대한민국에서 샛별그룹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전자, 화학, 금융, 호텔 등 수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재벌 중 하나였다. 그리고 내가 샛별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나를 보던 하객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의혹에서 경외와 아첨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샛별그룹 딸이었다고? 박지훈 저 인간, 눈이 삐었나? 재벌 딸을 걷어차? 어쩐지 저 김미나라는 여자, 상간녀 관상이더라니. 진짜였네. 여론의 방향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박지훈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완전히 얼이 빠져 있었다. 그는 멍하니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불가능해. 넌 고아잖아. 내가 어떻게, 제가 언제 고아라고 했죠. 나는 어이가 없어 그를 쳐다봤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처음부터 저에게 고아, 가난뱅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잖아요. 당신들은 스스로 만든 우스꽝스러운 우월감에 빠져서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죠. 안 그런가요? 내 말은 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 없는 따귀와도 같았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나에 대한 그의 경멸,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온 가족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들은 자신을 하늘이 내린 귀공자처럼 여기고 나를 그에게 빌붙어 사는 덩굴쯤으로 생각했다. 우스웠다. 정말이지 천하의 웃음거리였다. 그는 재벌가의 외동딸을 자신이 구제하고 구원해줘야 할 신데렐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는 고작 중학교 교사 하나 때문에 금광을 걷어찬 것이었다. 그럼 그 500만 원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물었다. 그거요. 나는 아주 사소한 일을 말하듯 가볍게 말했다. 아버지가 매달 주시는 제 용돈이에요.
당신의 그 불쌍한 월급으로는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당신 집에 들러붙은 거머리 식구들까지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 도와준 거죠. 용돈. 그 두 글자는 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서 있던 김미나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믿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을 낚아채 안정적이고 부유한 가정에 시집간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를 위해 미혼모가 되는 것과 온갖 비난을 감수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가 손에 쥘 수 있었던 부귀영화를 걷어차고 희대의 멍청이이자 기생충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의문이 많은 집안이라는 말이 샛별그룹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소리였는지. 거짓말, 김미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박지훈, 나한테 말해봐. 저 여자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 저 여자 그냥 가난한 디자이너라고 했잖아. 돈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했잖아. 그녀의 절규는 칼이 되어 박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박지훈은 그녀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호텔 총지배인 이 지배인이 다시 공손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이 한편의 막장극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아가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 샛별 호텔은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아가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귀국을 축하하는 회장님의 선물입니다. 연 회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강남 최고의 호텔을 통째로 사서 선물로 준다고? 이것이 재벌의 세계란 말인가?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박지훈의 어머니, 그 박 여사는 그 순간 눈을 뒤집고 그대로 졸도해버렸다.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여보, 정신 차려. 그리고 박지훈, 그는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들 가족의 추태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끝없는 냉기만이 차올랐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지훈 씨, 지금도 우리가 반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내가 당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내 말은 얼음처럼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꿰뚫었다. 그는 획 고개를 들었다.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얼굴은 이제 땀과 눈물, 그리고 끝없는 후회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굴함과 애원이 가득했다. 설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개자식이었어.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김이나 전현한테 홀리는 게 아니었는데. 설아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우리 다시 합치자. 나 쟤랑 당장 헤어질게. 당장 가서 뱃속의 애도 지우라고 할게. 그는 말을 하며 미친 듯이 머리를 찧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의 뒤에 있던 김미나는 쟤를 지우라는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달려들어 박지훈의 팔을 붙잡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박지훈, 이 개자식아. 뭐라고? 나보고 애를 지우라고? 너 그때는 이렇게 말 안 했잖아. 평생 나만 사랑하고 우리 아이한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 저리 비켜. 박지훈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김미나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내 다리를 붙잡으려고 기어왔다. 설아야, 나 좀 봐줘. 널 사랑하는 건 나야. 우리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잖아. 행복.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 3년간의 행복은 내가 돈과 자존심으로 쌓아 올린 가짜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나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부속품으로 취급했다. 바로 그때 인중을 눌러 겨우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역겨울 정도로 아첨하는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설아야, 우리 착한 며느리. 다 이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봐. 못할 말을 했어.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응?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우리 지훈이 마음속엔 너 하나뿐이야. 저 여자는 그냥 불효야. 우리가 당장 쫓아낼게. 돌아와. 우리 착한 며느리야. 박씨 집안에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녀의 태세 전환 속도와 신들린 연기력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드레스 자락에 닿기도 전에 내 뒤에 있던 경호원들이 무표정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비켜.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강철 같은 팔에 막혀 꿈쩍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앞에 이 막장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무릎 꿇은 전 남편, 울부짖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추태를 부리는 전 시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내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늦었어. 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지배인을 향해 나지막이 명령했다. 이 지배인님, 저 가족들 전부 여기서 끌어내세요. 네, 아가씨. 이 지배인은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듯 즉시 부하 경비원들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경비원 여러 명이 즉시 다가와 양쪽에서 박지훈과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를 번쩍 들어 올렸다. 안 돼. 설아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박지훈은 흉측한 얼굴로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다. 우린 부부였잖아. 이렇게 무정하게 굴면 안 돼. 이거 놔.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나의 시어머니야. 어디 나한테 손을 대. 시어머니도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나는 그들을 보며 입꼬리를 더욱 차갑게 말아 올렸다. 오늘부로 샛별그룹 사나이 모든 사업장, 호텔, 백화점, 레스토랑, 리조트를 포함한 모든 곳에 박지훈 일가와 그 친인척 모두 영구 출입 금지시키겠습니다. 내 마른 장내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이 파티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모든 상류사회에서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지훈의 울부짖음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는 잿빛 절망만이 남았다. 시어머니도 목이 졸린 닭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죽은 개처럼 질질 끌려 화려했던 연회장 밖으로 사라졌다. 시아버지와 박준영도 흑빛이 된 얼굴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뒤를 따랐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김민아는 이 극적인 장면을 보며 잠시 넋을 잃더니 이내 미친 듯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녀의 달콤한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연회장 안의 하객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기회주의자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정비서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아하게 이 막장극의 현장을 떠났다. 박지훈의 인생의 정점이 되었어야 할 그 순간은 결국 그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치욕적인 낙인이 되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다. 샛별 호텔에서 벌어진 박지훈의 추문은 빛의 속도로 서울 전체에 퍼져나갔다. 다음 날 그가 근무하던 구청은 수많은 제보 편지와 항해 전화로 마비되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구청은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했다. 혼외정사, 품위 손상, 거기에 내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그가 상습적으로 거액의 증여를 받은 은행 거래 내역 증거까지 더해져 박지훈은 곧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당했다. 그의 철밥통은 깨졌다. 김민아의 아버지, 그 교육청 간부는 자기 딸의 약혼자가 샛별그룹의 공주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혼비백산했다. 그는 즉시 박지훈 일가와 선을 긋고 자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김민아를 강제로 병원에 끌고 가 아이를 지우게 했다. 김민아의 꿈은 완전히 박살났다. 그녀는 아이를 잃고 사랑을 잃고
가족의 지지도 잃었다. 그녀는 모든 원망을 박지훈에게 쏟아부었고 두 사람은 어둡고 좁은 반지하방에 살면서 매일 싸우고 서로를 핥히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나의 전 시어머니는 현금 인출기였던 나와 아들의 철밥통을 모두 잃은 후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녀는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진 엄청난 격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내 며느리가 재벌 딸이야 라고 중얼거려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 가족은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쓰레기들을 처리한 후 정식으로 샛별그룹에 복귀했다. 나는 아버지의 임명을 받아들여 유럽 지사의 CEO로 취임했다. 파리로 떠나기 전날 나의 개인 신상과 이력은 샛별그룹 홍보팀을 통해 정식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다음 날 나는 샛별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 주요 경제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 사진 속에서 나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헤드라인은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샛별그룹의 공주, 그녀의 찬란한 시대가 열리다. 나의 인생은 그 잘못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후 비로소 진짜 나의 것, 찬란한 막을 올리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1000m 상공을 평온하게 날고 있었고 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정 비서가 내게 레드와인 한 잔을 건네며 웃었다.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되찾으신 것을요. 나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그녀와 가볍게 부딪혔다. 아니, 나는 창밖의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그저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야.